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던 여대생들이 기숙사에서 몰래 무언가를 돌려봤습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민들의 생각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여대생들은 무엇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입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텔레비전에서 보신 것처럼 크고 웅장한 건물들, 넓은 도로, 잘 차려입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평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평양은 그 뒷골목이었습니다. 창광거리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면 나오는 낡은 아파트 단지. 그게 제 고향입니다. 5층짜리 회색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겨울이면 수돗물이 얼어붙어 아침마다 양동이로 눈을 녹여 쓰던 그 동네요. 그래도 봄이 오면 담벼락 틈새로 민들레가 피어나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공기놀이를 하며 떠들던 나름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양방직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공장 벨이 울리면 새벽 6시에 나가셔서 해가 질 때야 돌아오셨지요. 배급표를 들고 식량을 받아오시는 아버지 뒷모습이 어릴 때 기억 속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 두부하고 국수를 파셨어요. 장마당이라고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우리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어 머리에 이고 나가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공부시키셨습니다.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붙던 날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장마당에서 두부 팔던 손으로 평양 최고 대학 합격증을 쥐어주신 어머니. 저는 그날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세상이 달랐습니다. 저 같은 과 동기들은 대부분 간부집 자녀들이었습니다. 옷도 다르고 밥도 다르고 쓰는 물건도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싸주신 강냉이밥, 그러니까 옥수수밥 도시락을 혼자 조용히 먹곤 했습니다. 그래도 수업에서만큼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면 제일 먼저 손을 들었고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로 만난 혜경이와 은별이도 저처럼 지방이나 서민 가정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었습니다. 혜경이는 함경북도 청진, 은별이는 황해도 해주. 우리 셋은 첫날부터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근소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진짜 솔직한 이야기들을요. 그래도 그 시절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수령님 초상화를 하얀 면장갑 끼고 닦는 것도 사상학습 시간에 수령님의 업적을 암송하는 것도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그냥 그렇게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버신 돈으로 공부해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어머니 편히 쉬게 해드리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 USB가 우리 기숙사 방에 들어온 건 2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걸 가져온 건 같은 과 명희였습니다. 명희는 어디서 구했는지 손톱만 한 까만 USB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안 된다는 거 알지? 그래도 한 번만.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기숙사 방에 모인 건 그날 밤 11명이었습니다. 명희, 혜경이, 은별이, 그리고 복도 이쪽 저쪽 방에서 몰래 불러 모은 친구들까지.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누군가는 문 앞에서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11명은 노트북 화면 하나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처음에 나온 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찍은 선전물이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드라마가 끝나고 나온 건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찍은 영상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화냈습니다. 밤인데도 화냈습니다.
거리마다 네온 사인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길가에는 음식을 파는 가게가 줄지어 있었고 그 앞에는 아무도 줄을 서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것들이 진열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6.25 이후에 그렇게 배고프게 사시다가 나중에야 먹을 게 넘치는 세상을 보셨잖아요. 저도 그 순간 느낌이 비슷했을 거예요. 화면 속에 보이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판단이 안 됐으니까요. 저 사람들. 저게 남조선 사람들이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아래서 민중이 착취당하고 거리에 거지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그 거리에는 거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밝은 얼굴로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먼저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은별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왜 우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 11명은 새벽 2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드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저 화면 속 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래도 그렇게 사셨을까? 마침내 명희가 USB를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발각되면 우리는 끝이라는 걸. 보위부에 끌려가면 그걸로 대학 생활도 어쩌면 그 이후의 모든 것도 끝이라는 걸.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무서운 걸 알면서도 그날 이후로 우리 11명은 더 자주 모였다는 겁니다. 더 많은 영상을 구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머릿속에서 뭔가가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제가 틀렸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우리가 배운 것과 우리가 본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USB 사건이 있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과 3학년 선배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강의실에 있던 사람이 점심때 보니 없었습니다. 선배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어디 갔는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갔다고. 외부 영상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요. 그날 이후 기숙사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교수님들은 강의 중간중간에 불순한 사상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굴 만나도 눈을 피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도 갑자기 어색하게 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사이인데 오늘은 괜히 시선을 피하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구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우리 11명도 더 이상 모이지 않았습니다. USB는 명희가 어딘가에 깊이 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아, 장마당이 단속당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안원들이 들이닥쳐서 좌판을 뒤집고 물건을 다 압수해갔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모아뒀던 돈도 두부틀도 솥도 전부 가져갔다고요. 단속이야 늘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엔 유독 심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에서 그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숙사 창밖으로 캠퍼스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쪽 건물에서는 간부집 자녀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들 집에는 단속이 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시에 살면서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인지. 그날 밤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어머니는 쉰이 넘은 분이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어 파시던 분이. 그 돈으로 저 대학 보내신 분이. 그런데 그 돈을, 그 고생을 한꺼번에 빼앗겨 버리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공출이라고 있었잖아요. 농사지어 놓은 쌀을 죄다 빼앗겨 버리던 그 시절.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혜경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경이도 아는 거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며칠 후 은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처음으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알아버린 이상 모른 척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은별이의 그 한마디는 우리 11명의 마음속에 이미 쌓여있던 것들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다시 한 방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진지하게. 11명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이번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탈출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기숙사 보일러가 고장나 열흘째 방이 꽁꽁 얼어있던 날, 우리 11명은 외투를 껴입고 한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창문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고 밖에서는 칼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가져온 초 하나가 방 한가운데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죽을 각오로. 두만강 루트가 있대. 브로커를 쓰면 가능하다고. 명희가 말했습니다. 명희는 청진 출신 친척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돈을 모아 브로커를 쓰면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중국을 거쳐 결국 남한까지 갈 수 있다고. 물론 걸리면 끝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것.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이미 끝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11명 중에는 잠시 망설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떡하고 남동생이 아직 어린데 걸리면 가족까지 다 끝장나는 거 아냐? 당연한 걱정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북을 하면 남겨진 가족도 연좌제로 처벌을 받습니다. 부모님, 형제, 심지어 친척까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전 11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명이 각자 가진 걸 털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용돈, 몰래 모아둔 장마당 잔돈, 반지, 귀걸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냈습니다.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고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평양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 어머니가 두부 팔던 장마당 어귀, 아버지가 퇴근하시던 공장 정문. 버스가 한 정류장씩 지나칠 때마다 어릴 때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저 골목에서 혜경이를 처음 만났던 날, 장마당 한켠에서 어머니 일 도와드리다 손을 베었던 날, 아버지 손잡고 공장 앞을 지나던 어린 시절.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하기보다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현관에서부터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 문틈으로 어머니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굽으셨는지.
어머니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국을 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고, 눈에 꾹꾹 눌러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보며 웃으셨습니다. 왔냐? 밥 먹고 가라. 저는 밥상 앞에 앉아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 깍두기, 강냉이밥.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 맛이었습니다. 저는 한 숟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다 먹네 하고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 얼굴을, 이 웃음을, 이 냄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일어서면서 저는 어머니를 한 번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냐 갑자기 하고 웃으셨지만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머니,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다녀올게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계단 끝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위층에서 어머니가 부엌으로 돌아가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발을 뗐습니다. 출발 날은 음력으로 금음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그날을 잡은 건 달이 없는 날이어야 강에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그날 밤은 구름까지 두텁게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 11명은 두만강 근처 마을에서 작은 조를 나눠 대기했습니다. 한꺼번에 움직이면 눈에 띄니까요. 저는 혜경이, 은별이와 셋이 한 조였습니다. 낡은 창고 안에서 숨을 죽이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사방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창고 벽 틈새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 들어왔고 우리 셋은 서로 몸을 붙여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가 같은 리듬으로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강가로 나가니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월의 두만강은 일부분이 얼어 있었고 얼지 않은 부분은 시커먼 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강을 보는 순간 다리가 굳는 걸 느꼈습니다. 저기를 건너야 한다고요. 강폭이 얼마나 되는지 어둠 속에서는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너편 중국 땅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어두웠습니다. 온통 어두웠습니다. 발 담그면 바로 움직여야 해. 멈추면 안 돼. 브로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조가 먼저 강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발목이 잠기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자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움츠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발밑에서 강바닥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옆에서 혜경이 손이 제 손을 잡아왔습니다. 꽉,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저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강물 위를 훑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브로커가 엎드려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허리까지 찬물에 몸을 담근 채 멈췄습니다. 움직이면 물소리가 납니다. 숨도 크게 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뛰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수면을 스치듯 훑어오는 그 빛이 우리 코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제발 하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러지 말라고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켜봐 달라고 빌었습니다. 손전등이 우리 쪽으로 왔다가 멈췄다가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누군가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게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뛰다시피 걸어서 강 건너편 돌밭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11명이 다 건넜습니다. 아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가 갈대숲에 쭈그리고 앉아서 서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도 눈물이 나는지 물이 흐르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얼굴이 이미 다 젖어 있었으니까요. 강물이었는지 눈물이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만 두텁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살아서 왔어요. 중국 땅을 밟았다고 자유로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더 길고 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두만강에서 한참 떨어진 조선족 농가였습니다. 낮은 흙집, 군데군데 이가 나간 기와 지붕. 마당에는 말라버린 옥수수 줄기가 쌓여 있었고 개 한 마리가 우리를 보고 짖다가 그쳤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할머니도 조선족이었습니다. 우리말을 쓰셨는데 억양이 낯설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몸부터 녹여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냥 군부를 지펴주시고 따뜻한 물을 한 대야 갖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 물에 얼어붙은 발을 담그면서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집에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단속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사람으로 발각되면 즉시 강제 북송. 그 말이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꺼번에 다니면 눈에 띄니까요. 저는 혜경이와 둘이서 함께 다녔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쓰레기 버리기. 말이 통하지 않아 중국 손님들한테 눈치만 봐야 했습니다. 주인이 뭔가를 시키면 눈빛만 보고 파악해야 했습니다. 틀리면 눈총이 날아왔습니다. 월급은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속 때 눈 감아주는 거로 퉁치자는 식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신고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길에서 공한 차가 지나가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자꾸 쳐다보면 혹시 신고하는 건 아닐까 싶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별이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연락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다른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별이와 함께 있던 친구 하나, 둘이서 단속에 걸렸다고. 그 자리에서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송됐다고. 그 친구들이 지금쯤 어디에 있을지,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지. 탈북하다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그 소식을 들은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은별이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기숙사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웃던 얼굴, 처음 영상 보고 소리 없이 울던 얼굴. 지금 은별이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을 숨겨주고 다음 루트를 연결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처음 하신 말씀이 밥은 먹었냐였습니다. 그게 뭐가 특별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그때 저한테는 그 한마디가 오래간만에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 온 이후로 저는 그냥 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없어야 하는 사람.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제가 밥을 먹었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남은 9명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9명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뭉쳤고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한국. 이제 중간이 아닌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중국에서 곧장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수교국이라 중국에서 붙잡히면 바로 북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루트는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 라오스 국경을 넘고 태국까지 걸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밀림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우리 9명이 줄지어 따라갔습니다. 길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숲을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발밑에 뭔가 밟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멈추고 사방이 고요하면 다시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어댔습니다. 신발이 지늘게 빠져 벗겨지고 모기가 달려들고 어디선가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림은 낮보다 밤이 더 어두웠습니다. 앞사람 등을 잡고 걷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앞사람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 하나인 정희가 발목을 삐어 걷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교대로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아무도 두고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한쪽 팔을, 저는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9명이 9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 잃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밀림에서 서로가 서로의 다리가 됐습니다. 평양 기숙사에서 함께 이불 뒤집어 쓰고 속닥이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정글에서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다들 지쳐서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는데 앞서 걷던 명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도 못 알아보는 어둠 속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손의 떨림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대사관 철문 앞에 섰을 때 문 위에 걸린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붉고 파란 태극 문양.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실물로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바람에 천천히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부터 조선족 할머니 방에서 얼어붙은 발을 녹이던 기억, 은별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밤, 밀림에서 정희를 부축하며 걷던 시간. 그 모든 것이 그 태극기 앞에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명희가 먼저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이 신호였습니다. 9명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저도 두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직원분이 나오셔서 우리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의자가 있었고 물이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한국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이렇게 오래 듣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누군가 우리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가기까지 몇 달이 더 걸렸습니다. 서류 절차, 신원 확인.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발을 디딘 날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도시 전체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이게 저 영상에서 본 그 거리구나. 그런데 실제로 보니 영상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고 훨씬 더 많은 소리가 났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저는 공항 출구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제 살아야 한다고, 이 빛들 사이에 제가 있어도 된다고, 그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물건 사는 법, 인터넷 쓰는 법. 남한 말투도 조금씩 익혔습니다. 처음엔 마트에 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거든요. 과자 한 종류를 고르는데 20가지가 넘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르다가 결국 그냥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으니까요. 북에서는 있는 것만 먹으면 됐으니까요. 어떤 날은 하나원 선생님이 뭐 먹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편의점도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새벽 3시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라면, 삼각김밥, 음료수. 아무도 줄 서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캔 음료 하나를 들고 계산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에 웃다니 싶으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걸 한 번쯤 드셔봤으면, 이런 따뜻한 캔 음료 하나 들고 앉아서 쉬어보셨으면. 그 생각에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입학날이 왔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공부는 자신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수학이나 과학은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나 역사는 달랐습니다. 같은 역사를 완전히 다르게 배워온 것들을 새로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신 것처럼 저도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합격증을 받던 날, 저는 북에서 어머니가 합격증 들고 우시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였습니다. 대신 제가 울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첫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설렘도 있었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긴장도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떠드는 모습.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면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의실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굳었습니다. 3초간. 교수님이 맨 앞자리 학생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고 웃으며 받아치고 교수님은 아이고, 이 녀석이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강의실 안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웃었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교수님은 수령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전부 기립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끝나면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질문할 때도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틀린 답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농담이라니.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학생이 교수님한테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그걸 즐기고 계신 겁니다. 3초가 지나고 저는 살며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신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려움 없이 말을 건넬 수 있는 것. 위아래 없이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이렇게 생겼구나. 그게 이런 느낌이구나. 저는 그날 강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그 웃음소리만 기억납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웃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평범함은 아직도 가끔씩 꿈같이 느껴집니다.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살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교수님한테 웃으며 질문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장마당에 아직 나가고 계실까요? 허리는 더 굽지 않으셨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전화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까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아실까요? 그게 제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강제 북송된 은별이도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살아있기를, 그 안에서도 버티고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은별이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산 가족분들이 형제를, 부모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마음, 저는 이제 그게 뭔지 압니다. 그리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이제 압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오래가는 거구나, 이제 압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 만들어 가르쳐 주신 사람, 그 이름값을 하면서